안녕하세요. 최근엄마 이윤우입니다.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정치권이 여죽고 나살자는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여의도 국회에서 길거리로 또 지방의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에서는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을 들어올리면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상대편 얘기에는 귀를 닫고 상대편을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만 옳다는 사람 중에 정상인 사람 못 봤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강동원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 더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고영주는 왜 사과 안 하느냐 되물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대선 불복선 발언, 대선 불복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시쳇말로 찌질하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보도 자료까지 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요. 박지원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처음은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차기 대선 주자들인데 여론조사라는 게 늘 변하기 마련이고 대선까지 많이 남았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표를 앞섰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여론조사란 것은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 김무성 대표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표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부산, 호남 측 젊은 30대는 좀 이탈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요즘 사이가 좀 좋아지는 듯 하면서 조금 보수층이 좀 더 지지를 많이 보내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 문제로 좀 몰리고 있으니까 예. 보수층이 집결할 수도 있고 예.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정치권 또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때문에 농어촌 선거구가 다 줄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것은 영남, 예.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게 좀 추궁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어떻습니까? 30대 젊은 그동안의 야권 지지층인 30대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가 줄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0대는 아무래도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 야당이 야당답게 좀 재구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로는 강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그런 기운이 나올 겁니다. 예,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야당의 국정교과서 반대에 대해서 뭔가 별로 호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예. 오늘 또 황교안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을 통해서 일부 교과서에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도종환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예.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에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모든 예. 뭐 교학사나 모든 출판사에서 그랬어요. 그래 지금 현재 책이 예. 그러니까는 황교안 총리가 고3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지금 그대로 북한이 남침을 안 한 것처럼 예, 기술돼 예. 있다. 예.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황교안 총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지금 학부모들이 전부 이 방송을 보시면 알 거예요. 역사는요. 고1, 2 학년만 배우지 3학년은 안 배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목조목 잠시 후에 판넬이나 CG를 통해서 그런 것을 예. 보고 예. 그 허상을 알기 때문에 예. 이제 곧 바뀔 겁니다. 바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교과서 문제에 이어서는 대선 불복 문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돌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이후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 의혹들이 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3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 대부분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은 좀 길지만 다 사정이 있는 거고요. 댓글 관련 사건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강력하게 의혹이 남아있다. 의혹이 해소 안 됐다. 이 말씀은 불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일부 예. 그게 뭐 다수는 아닐 거예요. 예. 저에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저렇게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제 방에도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했고 예.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미국 교수가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21세기 미국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엘고 후보를 선택했지만 미국 국민은 엘고를 선택했죠. 예, 다수표였죠. 예. 그러나 문제가 된 플로리다 주 대법관 5명에 의거해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고 탄생했다. 이런 개탄하는 글을 썼어요. 예. 그렇지만은 엘고가 승복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고 승복했고 이러한 선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 저런 말씀을 당사자가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예. 다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미국은 확실히 부시 대통령이 표를 적게 얻었지만 한국은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표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선거 결과에 예, 대해서는 승복을 했고 또 선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3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그러한 극소수인지 뭐 소수예요. 다수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그 문제 부정 개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동원 의원은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대정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부적절했다. 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직접 좀 더 센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오죽하면 부적절한 것 위에는 더 센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김부겸 전 의원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하시라는 건 아닌데요. 찌질하다 이런 표현가 있었거든요. 실력이 부족해졌다. 다음에 이기겠다 하는 게 정상이다. 이게 좀 맞는 것 같고 운동선수가 시합에 져놓고 3년 지나 오심으로 졌다고 떠들고 다니니 시체말로 찌질해 보인다. 저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예.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김부겸 의원의 생각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예. 또 대구에서 지금 현재 김문수 전 지사와 앞으로 혈전을 해야 그렇죠. 될 예.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정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대변했다. 근데 과거에도 문재인 대표께서 좀 시원하게 명쾌하게 승복을 하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달아서 좀 불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4.19 재보선 참패 때도 그렇고요. 원래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건 문재인 대표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제가 뭐 문재인 대표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 이제 큰 정치인이라면 그런 덕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저 같으면은 예. 탁 잘라서 얘기해 주는 것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표의 성격상 예. 또 그렇게도 답변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의원님께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가 당대표 경선 때 하루 전날 경선 룰을 바꿔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더 지지를 많이 얻었는데 의원님 승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승복하니까 우리 당이 탈 없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지내오는데 예. 지금 와서 차라리 저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선거 후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돌멩이를 맞을 망정 선거 소송도 하고 그렇게 덤볐어야지. 예. 지난 지금 와서 저렇게 새삼스럽게 말씀하는 것은 비록 강동원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당 대표로서 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을 바라보는 분으로서 부적절했다. 거의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안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건 당연히 얘기해야죠. 근데 강동원 얘기랑 고영주 두 이슈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승복은 승복대로 끝나고 별도로 제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고영주 문제는 덮어버리고 왜 강동원 의원에게만 그렇게 책임 추궁을 하느냐? 야당으로서는 그렇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예. 지상파 MBC 경영을 책임지는 일종의 언론인입니다. 그런 분이 전직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다. 대선 또 문재인 후보에 나왔던 사람. 예. 네, 대표한테 공산주의자다. 또 우리나라 사법부 80%가 검사 80%가 공무원 80%가 자경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왜 거기는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야당이 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 추궁을 하느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 같아도 하겠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보십시오. 청와대에서도 고영주 이사장 임명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이죠. 그래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홍보수석 시켜서 강동원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논평해야 될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국민 누가 지금 그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부터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가치가 없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발언인데 사실은 그 논란 그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입니다. 청와대에서 키워서 하고 자기들이 정작 잘못한 것은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직자의 80%가 정체성을 북한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중대한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못 들어봤다면 안 되죠. 제가 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예. 저도 국정감사에서 그걸 추궁했어요. 예. 그러한 북한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고 하는 80%의 판사, 검사, 우리나라 공무원, 경찰이 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 잘못했으면은 그게 아니면은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든지 사퇴시키든지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래 그 야당 의원 한 사람이 저는 강동원 의원에게도 너 그 말한 건 잘못이다. 저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그걸 가지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미국까지 가서 하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뭐 됐다. 대통령 지시하니까 뭐 피켓 들고 하는 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예. 그건 우리 채널A가 잘못 생각하는 저는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문재인 대표가 선거 불복과 관련해는 깔끔하게 저도 그건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전혀 다른 자리에서 그건 예. 같은 사건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자기들 유리한 것은 대통령께서 분열하지 마라. 분열시켜놓고 미국으로 가면서 분열하지 말라. 가서 또 야당 의원이 그거 발언했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부정 개표해서 당선됐다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믿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홍보수석 내가지고 얘기하고 그건 키우고 자기들이 불리한. 그럼 80%가 이 나라 공직자가 다 공산당입니까? 고영주 이사장 발언도 한 3, 4일 동안 충분히 또 이슈가 돼서 많은 곳에서 비판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옹호하시면은 옹호 아니고요. 공정방송이 아닙니다. 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 네. 어찌됐건 이 교과서 상황이 아주 음모론적으로만 보면 지금 여당 내 갈등, 당청 갈등 경우는 해소를 좀 시킨, 통합을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기록원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건 뭐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보면요. 예. 지난 3년간 업적이 뭡니까? 내놓을 건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 게임은 항상 이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지도자다. 예. 정치 게임은 쌈 붙여가지고 국면 전환시키고 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분인데 이건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친박 비박이 첨예하게 싸우는 것을 이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기선을 잡아가지고 또 김무성 대표도 그걸 타고 넘잖아요. 예. 그건 그것도 정치 공학적으로 성공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국민은 이미 분열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이미 2, 3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격화시킨 것은 이번이죠. 타이밍을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당할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별로 안 믿는 편이어서 모든 게 기획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 참 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기획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 예. 우리 당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었다. 뭐 그런 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역설도 예. 해석이 돼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당 대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도 못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좀 뭐 단합하는 문재인 대표의 어쩔 수 반대할 수 없는 거죠.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김무성 대표도 문재인 대표도 수혜자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큰 소득자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혜자 중에 한 분인 문재인 대표가 이 얘기한 것도 나름대로 계산되고 타고 넘은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악마의 발톱을 감춘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보는 자습서, 교사용 지도서는 완전히 좌편향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이 전부 좌파들의 사설로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깰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지금 지금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수혜자 중에 한 분인 김무성 대표인데 저 얘기도 저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국면 전환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화합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 김무성 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만약 저런 식으로 우리 역사 교과서가 기술돼 있다고 하면은 예.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3년, 8년간 이 나라를 통치한, 이끈 것은 새누리당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출판사에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주체 사상도 총리는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역사 교과서에는 전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리는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 거기에 그렇게 기술돼 있어요. 그것을 정부에 의거해서 검증을 하면서 고쳐졌단 말이에요. 고쳐진 것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하고 그 교과서를 제시하니까 예. 고3에서는 과거의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데 고3에서는 역사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도 저건 사실이 아닌 것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종북사상으로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지고 재미본 그 꿈을 지금도 실현하려고 하는데 역사 교과서는 지금 현재 인쇄돼서 예.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채널 A에서도 그 교과서를 한번 8종인데 갖다 보세요. 예. 거기에 그 어떤 교과서에도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했다라고 교육하고 있고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점은 저 나름대로 좀 살펴봤는데요. 어떤 항목이 고쳐지고 나서도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의원님 나오실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답을 주십시오.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 논쟁과는 별도로 사회에 극우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극좌 문제 있는 양쪽 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사들이 실제 수업 중에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실제 수업 중에 한 얘기입니다.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그런 얘기. 박정희는 독립군을 때려 죽였고 뭐 이런 얘기. 박정희 죽였어야 한다. 정신병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뭐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건 나쁘죠. 예. 저렇게 만약 예.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예.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예. 왜 저걸 8년간 두고 봤어요? 예. 책임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좀 교육부에 지금까지 대해- 교육부 장관이 뭘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면은 저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한편 이렇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5.16은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예. 모르니까 혁명인지 군사 쿠데타인지 답변 못하겠다 하면은 말썽이 된다.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를 다 인정합니다. 예,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이러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예. 유신 군사 독재까지 찬양은 못하죠. 그렇지만은 오늘의 중국이 왜 있습니까? 모택동의 사상을 그 문화혁명을 등소평 부주석이 073과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있는 거예요. 027, 예빠가 3. 예. 공이 7개고 잘못한 것이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백공일과예요.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했으면 다 죽인다고요. 이런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잘하신 것은 잘한 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평가를 해야지 왜 획일적으로 미화시키고 친일 행적도 친일 문제도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 양식을 수탈해 같이 뭐 가져갔다. 제일 억울해하는 것이 동아일보 아니에요, 민족지. 예. 일제 36년간 동아일보가 얼마나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면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 사건이 동아일보에 의거해서 보도가 돼서 전 세계에 신분을 올렸는데 일장기 말살 사건이 마치 미화돼서 기록이 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 예. 저러한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몰랐어요. 예. 저는 몰라요. 그 이제 보도를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1차적 책임이 8년간 집권을 한 새누리당 정부의 교육부의 책임을 물어야지. 예. 또 검찰, 경찰 뭐 한 거예요. 예.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을 그거 가지고 왜 전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킨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예.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요. 북한, 몽골, 스리랑카, 터키 한 너댓 개 국가밖에 없어요. 예. 그걸 대한민국이 아무리 못한다고 북한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말을 이렇게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나치게 좌편향으로 객관적과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또 보수 쪽으로도 지나치게 미화된 부분이 있다면 양쪽 다 수정을 하자. 당연히 해야죠. 예.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됐습니다. 극우도 나쁘고 극좌도 나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만들지 말고 예. 검정교과서를 해서 강화하자. 강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저런 교육시키자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죠. 예. 고영주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자기가 사법고시 3차 면접관을 했는데 북한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사법연수원생들이 80%가 그러더라. 그럼 그건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한쪽으로 너무 경대된 저런 것은 처벌하고 고치고 또 그 극우 보수로 표현된 것도 고치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꼭 획일적으로 해서 모든 국민을 똑같이 세우려고 하냐 이거죠. 예. 교육도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쁜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사관도 대통령하고 똑같은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쪽 저쪽에 균형을 맞추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친구라며 통일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박 대통령은 첫 미국 방문에 죄를 뿌린 인물이 있죠.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언론에 포착돼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건 경희대 개공교수, 김건식 경남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이남희 채널A 차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잊혀진 모습인데 보니까 참 궁금하긴 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심지어는 오늘 모습을 보고 김포 존 레논이다. 네. 팝 가수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단은 오늘 어제 더 팩트라는 매체가요. 어제 바로 그 김포의 한 아파트, 그러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바로 이 윤창중 전 대변인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아주 자유분방한 퍼머를 한 단발의 모습이었고요. 예전보다 좀 더 살도 찐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누빔 무늬의 회색 점퍼에 아주 자유분방한 어떤 좀 예술인의 느낌. 예술인. 네. 그래서 존 레논 얘기가 나왔나 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문에는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도 건강한 것 같은데 소문에는 췌장암, 가장 좀 이렇게 치유하기가 힘들다는 췌장암 걸렸다는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췌장암 뭐 걸리셨다는 얘기도 있던데라고 물으니까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죠. 바로 그 동아일보 월간지인 신동아에서 그 윤창중 전 대변인이 신장암 초기여서 다빈치 로봇을 통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신장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췌장암의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걸렸는지 지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신장암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공직에서의 엄청난 과가 있죠.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까 그런 과가 있고, 또 한 인간으로서의 법적 처벌을 받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뭐 신발을 사서 운동화를 부부 네. 커플 신발을 하고 네. 또 주변 주민들은 뭐 저녁 때 종종 이렇게 산보도 다니고 하더라. 그냥 자연인 윤창중으로 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화를 내고 계시고 뭐 변명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뭐 저 사람도 혼자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예. 왜냐하면 참 명확히, 명백히 또 진지하게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이제 뉘우치는 그런 자세로 살면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또 완전히 은둔형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났다니까 사람들이 또 화가 이제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얼마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살다 보면요. 뭐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추측하면, 상식적으로 추측하면 그 사람이 신정이에요. 그런 저분도 그동안 사실 마음고생은 많았겠죠. 그 다음에 나도 정말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지금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이래서 주요 공직을 맡은 분들이 정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까도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대중의 입살에 오르내린 모든 분들,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화가 났던, 여전히 분노가 좀 남아있는 분들은 물론 그날 그 장소에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서로 말이 엇갈리니까 신만이 아실 텐데, 윤창중 대변인, 당시 대변인의 해명이 국민들로부터 더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해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제가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저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시 또 아픈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뭐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또 그게 수사선상에까지 올라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더 분노했던 건 바로 저런 장면들이거든요.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을 때 공직자로서
정말 반성하고 또 솔직히 시인하고 정말 해명할 대로 해명하지만 자기 스스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 눈에 보였던 해명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파만파로 사건을 더 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긴 하지만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연인 윤창주로 돌아와서 김포에서 부부가 함께 외출하고 장보고 다닌다는 모습을 보면 저도 아까 우리 이수님 생각이 똑같은 게 저 개인적으로 오늘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와이프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허리를 툭 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믿을 사람은 그래도 부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인이 온갖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옆에 지켜준 것 자체는 저한테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다시 인간으로서 다시 자연인으로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그다음에 스스로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 속에서 저는 인생 깨끗이 또 재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본인이 잘못은 미국 문화를 몰라서 잘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허리툭 한번 쳤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다음 날 대통령의 의회 연설 중요한 게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그리고 아주 이른 아침 이른 시간에 인턴을 호텔 방으로 불렀다.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방미 중에 혼자 이제 그 부득이 귀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와서 이제 해명을 하면서 아까 했던 여자 가이드다 이렇게 했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비판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 청와대 의전을 위해서 그래도 미국에서 교포 사회 중에 재원 중에 재원을 뽑아가지고 했는 이른바 인턴이었는데 그 사람을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했는 것 발언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돌아와서 얘기했는 그 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반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먼저 반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해명만 해놓고는 끝에 가서 그것도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국에 와서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한참 계속 이른바 기자들이 뻗치기 해서 앞에 계속 있었죠. 문은 깜깜하게 잠겨 있고 나중에 한 사람이 통닭을 하나 시켰다는 것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저런 모습이 여전히 지금으로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연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아직까지 사실 완전 자연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그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국민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이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창중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 보면 잘 아시지만 언론인으로 생활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끝나고 또 이 채널 A도 그때 중요한 무대가 됐습니다만 논객으로 또 이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논객,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집권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진짜 금이 환영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지금 개인의 윤창중 씨에 대한 저의 소회는 따로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초기에 특히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힘이 올라갈 때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권력 초기에 권력의 그 단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까딱하면 저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잘못을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기 때문에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든 또는 권력을 잡거나 또는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국가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이 막강하게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교훈을 한마디만 제가 보탤게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렇게 자신의 그 행동을 저렇게 부인함으로써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그 여성 인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그 여성, 우리 그 인턴 여학생을 자기가 다독거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엉뚱하게 무고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것도 저분이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였다. 아직도 보니까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2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의회 연설 가장 화려하고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무대에 확 재를 뿌렸습니다. 당시 외신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죠. She was hoping the headlines would be dominated by the enduri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stead, they're dominated by a scandal involving her official spokesman. 네, 박 대통령이 의회 연설 앞두고 바로 저 사건이 터져서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났었고요. 사실 지금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인데 바로 다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이제 2년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다시 이게 또 윤창중 전 대변인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청와대로서는 지금도 좀 속이 타지 않을까. 다만 그거는 저는 기획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 매체가 딱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큰 매체가 아니고 아마 요 시점에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시점에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 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로 예. 삼는 것 같아서 예. 약간 좀 그런 냄새도 나는 것 아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당장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윤창중 대변인 미국 끌려가서 무슨 형을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유야무야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뭐 형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 미국 그 형법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이른바 미스디미너란 것과 중범죄, 펠런이란 게 있는데 이 사건 예컨대 보면 영어 발음으로 하면 그대로 엉덩이를 잡았다 이렇게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제추행 정도 되는데 그게 경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내부적으로도 이게 그 외교 분쟁도 되고 할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뭐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여전히 시간을 두고해서 결국 3년이란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좀 내부적으로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3년 지나면은 저게 죄가 없어지나요? 공소시효 끝나나요?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처벌하기 어려운 그렇게 됩니다. 처벌하기 어려운. 예, 아무튼 유야무야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공직자도 처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 처리가 결론이 나면 어떻게든 아까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윤창중 대변인이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그렇지. 저 김 교수님이 또 하필 언론인 출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저도 언론인 좀 그런데 윤창중 씨, 우리 그 때문에 선후배 언론인들 아주 그럼요. 창피하게 만든 그것도 좀 반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교과서 2년 논쟁이요. 여의도 국회에 있다가요. 광화문에 길거리에 나갔다가요. 이제는 지방의회까지 이 전쟁 연장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정교과서 문제 지금 국회에서 또는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방의회에서 왜 저것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합니까?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촉발이 됐는데요.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바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입니다. 이 건의안을 상정을 하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그 다수인 것을 내세워서 이제 통과를 예.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여성 의원인데요.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바로 이 여성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해서 예.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몸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조금 있다가 벌어지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여성 의원이 이제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가려고 하는데 남성 의원이 달려들면서 지금 의장석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 저러다가 무슨 추행 이런 얘기도 나올 지경인데요. 예, 보니까. 예. 보통은 이제 국회에서 봐도요. 지금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이 사라졌는데 여성 의원들은 보통 여성 의원들끼리 이 몸싸움을 하고, 모습인데. 지금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 번쩍 들어 올려서 지금 결국은 이 여성 의원이 이건 성추행이다 이러고 지금 더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지방의회 선진화법도 만들어야 되겠네. 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른바 공중부약 방지법 이런 것도 국회에 공중부양 있는데 방지법. 예, 방지 안 하셔도 아무도 못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네. 사실 집회 시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할 경우에는 여경이 가서 하죠. 폴리스 네. 라인을 치는데 물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 의식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교과서 논쟁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조차도 사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교과서의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 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앙 정치의 그 똑같은 행태가 그대로 지방 정치 재현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새누리와 새정년의 문제인지 우리의 그 정치 의식의 문제인지 정말 민망하게 짝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들은 게 무슨 중요한 것들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새정년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저지 촉구안을 내는 것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반대한 것인데 저지 촉구안이라는 건 결의안 아닙니까? 그럼 결의안은 얼마든지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상대방이 반대하면 또 논의를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입법을 해가지고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네. 아니고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중앙 정치에 대한 과잉 충성 같아요. 그러니까 새정년은 새정년대로 중앙 여의도 당사에 자기들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새누리 또 지방원들은 새누리 지방위원대로 우리도 열심히 막았습니다라고 또 보여주기 위한 지나친 과잉 충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씁쓸하게 드네요. 교수님 진짜 한번 정치판 물어보고 싶은데 저렇게 해서 여든 야든 몸을 던지고 한번 집어 던지고 이러면 여의도에서 아, 저 사람 지방의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여의도 와야 될 사람이군 하면서 이렇게 국회의원 되게 해주나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게 해준다기보다는 이 도의회원이나 기초의원들 이제 국회의원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예. 충성도가 높다. 그럼 다음 공천을 좀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예.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글쎄요. 건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쟤네들 저것들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를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요 보니까 어떤 기사에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도의원 체육대회가 있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체육대회 앞두고 사전운동 하나 보지라는 비꼬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운동을 합니다.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앵커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하면 혹시 국회에 갈지도 우리나라 지금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예. 투쟁력이 있다 이러면 뽑아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의원, 기초의원 출신들 네. 아니 그뿐 아니라 밖에서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도 아주 자신들을 위해서 투쟁을 열심히 잘해주면 가서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 이제 저런 것도 하는데 이 역사 교과서 문제 말이죠. 이건 정부가 고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의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런 거야말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주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그 지식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국민을 계도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부터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나서 싸우니까 정작 본질은 아까 김 교수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없어지고 말이죠. 서로 지금 힘겨루기밖에 안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교과서 문제는 지금 법적 절차가 교육부 고시로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집권당이고 집권 정부가 교육부 고시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막을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전에 무슨 그 종편 만드는 이 언론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을 때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싸움도 있고 몸싸움도 하고 막지만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저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이 반대를 위해서는 몸싸움과 장애투쟁만이 능사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만들어져서 이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한 정부 정책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서 야당의 말하는 친일 독재 미화로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몸싸움 하시는 분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정점에는 차기 대권 후보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시죠. 문재인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그동안 김무성 대표에게 쭉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는데 처음으로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처음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자 대결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1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줄곧 밀리다가 김무성 대표가 앞섰습니다. 혹자는 김무성 대표 최근에 참 사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어떻게 또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네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지금 핵심으로 지지해야 될 지지층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요, 호남 쪽의 지지율을 봐도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보통은 야당 대표가 호남에서 많이 앞서는데,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 지금 그렇네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호남 쪽에서 문재인 대표에 그렇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핵심, 진짜 야당 지지층에서 좀 등을 돌린 것이 문재인 대표가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특히 이제 부산 경남에서 문재인 대표 지지가 30%, 경북에서 25%라는 것은 과거랑 비교해 볼 때 특히 이제 젊은 30대, 40대 이런 쪽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를 꽤 많이 철회했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왜 철회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야의 이제 양쪽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대권 주자인데요. 지금 이 차장님 말씀대로 문재인 대표는 가장 핵심적 지지층인 호남에서 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은 지금 최근에 그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 비주류와 주류 사이에 이제 패권 다툼 비슷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 대표로는 정권 재탈환이 힘들다라는 네. 민심들이 바닥에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그 지지율과 비교해 본다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젊은 층이나 아니면 개혁적인 사람들이 야당 대표에게 좀 기대를 걸었다가 야당 대표 지금까지 한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2월달 전당대 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행보를 보면 리더십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당내 예. 분란을 말끔하게 정의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신뢰를 보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이런 등등의 좀 부정적 평가가 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저는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측면과 리더십 측면 두 개를 나눠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야당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 출범할 때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 17% 정도의 야당이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거의 뭐 혁신위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오늘 보니까 뭐 한 22% 여전히 거의 그 비슷한 예, 한다는 예, 예. 것은 결국 혁신위가 과연 성공했는가? 결국 정책적 측면에서 밀었던 그 문재인 대표의 어떤 혁신안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 리더십 측면에서 물론 뭐 재신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봉합은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여기에서 노출되는 것이 결국 지지율로 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또 이제 이쪽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또 요인 중에 하나는 김무성 어차피 이제 부산에서 누가 부산 사람으로서 누가 저 대통령이 되는가 이런 관심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 과연 우리가 참 우리의 대표로서 정권을 장악할 만한 지금 역량이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도 기득권 그런 의식만 가득한 사람이냐 이런 데서 오는 아마 그래서 기대를 좀 접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계속 김무성 대표를 이겼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주자였고 그것도 막강한 주자였거든요. 그런 이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에 그렇게 잘 안 알려졌다가 서서히 알려짐으로써 예. 이제는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인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거의 이제 같은 수준이 됐다. 이런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예. 대표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리더십 부분, 리더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의문 부호가 조금씩 붙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 개표 부정, 그걸 불복하는 듯한 강동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엊그저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보시죠. 그 답변을 필요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무한반복 그 정쟁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되죠. 나쁜 버릇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왜 그 사과하지 않고 해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화가 났구나. 네,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저께 있었던 여전히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이 강력하게 남아있다,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 그 부분 이미 비판을 많이 받으셨고요. 오늘은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대선 불복 얘기는 난 안 하고 싶고 고영주 이사장 왜 해임하지 않는지 물어봐라. 이게 좀 약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똑같이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께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자꾸 무한 반복해서 정쟁을 일으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예. 사실 지난번에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고소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했는데 계속 그 질문을 했는 것이 누굽니까? 야당 의원인 것이죠. 결국 보면은 야당 의원, 여자 의원이 하시고 이어서 하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무한 반복했는 건 오히려 여당 쪽이 아닌 야당 의원이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왜 고영주 이사장을 여기에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표,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선 주자로 유력 주자로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새가 말이죠. 중간에 이쪽 기구 저쪽 기구가 언제 그 높은 데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선 리더십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 수양,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품이 넓어야 되거든요. 품이 한없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 그동안에 또 가졌던 이미지하고 또 오늘 다른 면을 보여줬는데 저렇게 할수록 자꾸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대권 후보로 나섰고 또 지금도 대권에 유력하게 가까이 접근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항상 자기 스스로의 모든 발언과 행동이 노출된다는 건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질문에 답변하신 건데 지금 누가 봐도 화가 좀 나셨구나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화를 내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누가 봐도 좀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상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또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교수님 말씀대로 물론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교과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야당을 밀어붙이고 이념 논쟁으로 지금 정계를 완전히 쫙 갈라가지고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거기에 또 자기 당에 있는 강동원 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안에서 적정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에서 스텝이 꼬여 있어서 기분이 나쁜데 기자들까지 굉장히 공세적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볼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그럴수록 조금 더 한 발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좀 균형감을 갖는 게 좀 그 말씀을 전 직접 드린 적 있어요. 문재인 대표한테. 직접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 것도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는 받기 싫은지만 다음에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반말로 하지만 좀 이렇게 굉장히 능숙하게 치는데 문 대표에서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무성 대표는 정치 구단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초단과 구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드렸고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민감한 질문을 던져졌을 때 본인이 좀 더 이렇게 포용력 있게 답하는 것도 좀 대선 주자로서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오늘 부마 민주항쟁 36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지금 보시죠. 1년의 과정인데요. 오늘 부마 민주항쟁 행사를 가고요. 이게 이제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1년의 흐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만나고 인혁당 이렇게 공산당으로 몰려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유가족 만나고 이 유가족 만났을 때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의 명예까지 다 아직까지 회복도 안 된 상태인데 다시 또 이렇게 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교과서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를 받으신 분인데 이 할머니에게 가서 지금 정부가 하려는 교과서는 친일 교과서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더 괴롭히는 왜곡하는 교과서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 가서 인혁당 유가족에 가서는 새로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면 당신 같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 유신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 거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마 민주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만들 교과서는 민주화를 탄압했던 것을 정당화하는 교과서일 것이다. 교과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그렇고 균형 잡힌 객관적 사실로 교과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도를 짰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무조건 친일 교과서, 유신 미화 교과서, 민주화 탄압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는 전제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이전에 싸움 붙이는 리더 좀 아니죠. 항상 어디 다니면서 늘 싸움 붙이는 리더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이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냐면 낳지도 않은 애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미 현실적으로 아까도 여기 방송에서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 현실적인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 좌편향인지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건 현실이고 그 현실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아직 그러니까
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예단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는 건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 사이에 이간하고 예? 갈등을 부채질하고 대립을 부채질하고 이런 리더십을 좀 제발 보이지 말고 차라리 아까 김 교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고시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면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만들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주문을 하셔야지. 어디 가서 일러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지금 뭐 야당의 대응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기존 교과서를 종북 교과서로 몰아붙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도한 팩트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따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몇 가지의 컨텍스트 상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 교과서를 다 종북 교과서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국정화 교과서를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국정화 교과서의 내용이 철저하게 친일, 유신, 독재, 찬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이미 나오지도 않은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 더 좋은 것은 당이 나서서 그런 식으로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자기 진영들을 또 결속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네. 이게 지난 연말에 해석이 됐던 NLL 논쟁과 좀 비슷한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익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올바른 반응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사학과 교과서를 책임지고 써야 될 사람의 학자들이 나서서 좀 반응을 보이고 학회에서 반응을 보이고 시민사회 내에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들을 먼저 앞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예, 나서 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화라는 방식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정화 방식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이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할 것은 국정화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야당이 어떤 대안과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이건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네. 전략은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친일 교과서가 될 것이고 유신을 미화할 거고 민주화를 탄압할 교과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는 이유는 새로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친일, 유신, 미화, 민주화 탄압이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건데요. 네. 이 전략이 통하고 있습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이 그 세 가지 행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새정치연합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번은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교과서는 친일 교과서다. 그리고 친일대 그 극일 교과서, 민주화, 예. 그리고 유신대 민주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립 구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그 여당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언을 하십시오. 우리 절대 친일 교과서 안 만든다. 우리 절대 유신 미화 교과서 안 한다. 우리 절대 민주화 민주화 탄압 교과서 안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했는데도 안 믿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서로가 점에서 안 믿죠.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프레임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측의 프레임인데 결국 이 시점이 벌써 이제 정책으로 결정된 거라고 하면은 정책 대결로 나가야 될 시점이고 이제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논란을 넘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당히 또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지만 계속 이것이 정치 논쟁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코 야당에게 유리한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낙인 찍기, 예. 오명 덮어 씌우기 이거는요. 예. 어느 쪽이 해도 이건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예. 안 좋습니다. 여든 야든 서로가 서로에게 이쪽은 종북, 이쪽에는 유신 이런 낙인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들었습니다. 저기 이제 친미, 친일, 4대 매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미, 친일 이러니까 또 보수에서는 저 봐라 북한하고 그렇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참 저걸 보면 예. 북한이라는 체제도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체제인데요. 지금 야당을 자기는 거들겠다고 나서서 한번 한 것 같은데. 남남 갈등을 노리고 그렇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저게 사실은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남남 갈등이 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정말 야당이나 진보 진영의 주장이 북한하고 똑같네라는 의심을 또 확대시켜주는 거거든요. 북한이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절대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제가 진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데 예. 저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한테 정말 정당하게 설득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연계된 내용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선을 긋고 정심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 한 말씀만 예. 문재인 대표는요 이 국가 국정 이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국가 국정 국가기관 이런 걸 자꾸 죄악시하고 악의 집단 같이 이렇게 몰아가는 건 이건 정말 큰 실수죠. 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친일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누구라도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의 친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근데 친미에 대해서는 조금 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 방문하셔서 하는 얘기, 또 김무성 대표가 미국 가서 방문해서 했는 얘기,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굳건하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에 너무 숙였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영역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so You much. are a true hero. Yes, and indeed, you know, I met you once before. And this is a photo. Yes, you know, when you were in the assembly. 예. You know that person there. 뵀던 적이 있습니다. Countless Koreans are alive today thanks to you. Yes, yeah, we're very happy. Yes.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예, 대통령 So this is for me. 6.25 전쟁 발발 후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는데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장군인입니다. 우리나라 운명을 지켜주신 무엇도 장군에게 존경의 뜻을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모습 보니까 공천 때문에 다퉜던 대통령과 우리 김무성 대표가 교과서와 미국 한미동맹을 가지고 확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좀 저라고 해서 네, 큰절했죠. 좀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친밀하는 부분도 좀 미묘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의 격을 지키고 또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게 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데서는 아무도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지금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고 국정화에 의해서 나눈 교과서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지만 그 방식이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꾸 여당을 똑같이 비판하니까 제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지난 방미했을 때 나타난 그 과잉 친절, 과잉 찬양, 과잉 행보도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고. 저 과잉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는 정치인 김무성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입장을 김무성 대표가 밝힌 걸 CG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너무 과도하게 저렇게 과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어떻습니까? 그거는 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다라는 건데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욕도 먹었지만 이게 최근에 예. 사석에서 한 얘기입니다. 뭐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월에 가서 뭐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런 말들 해서 욕을 먹었지만 미국 정치권에 퍼진 한국과 중국이 너무 밀착하다. 이 시각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보였다. 라면서 사석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한 친박 인사는 또 김무성 대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그러나 있었습니다. 저것도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한미 관계든 한중 관계든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외로운 줄타기를 해야 되는 형국이 많거든요. 예. 그런 시각에서 뭐 김무성 대표가 저런 고민을 해서 오히려 과잉해서 보냈다고 이해는 되지만 저렇게 해서 한미 관계가 미국 사람이 봤을 때 여당의 대표가 와서 이렇게 과잉 친절을 보이고 과잉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한미관 이상이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우리 대통령이 이미 9월 달에 전승절 가서 천안문 성루에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은 가장 유일하게 앉아가지고 서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AIB 가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야기하고 외교의
효과,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서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한번 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과잉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으로 미국이 이제는 중국이 아니고 우리 미국 편이 확실하다고 믿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근데 제가 김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 그건 공감은 하되 그러나 이런 점을 또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가서 그렇게 한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또 그렇게 한 것이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또 지정학적인 또 국제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그 입장, 그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가서 무덤에 절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입니다. 그 사자에 가서,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가서 목례만 합니다만은 그런 점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오바마 대통령한테 저렇게 아주 친절하게 히어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를 구해줬던 문재인 대표의 그 아버지가 탔던 그 흥남 철수를 시켰던 배죠.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분한테 가서 고맙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 말씀드렸고요. 김무성 서로 너무 이렇게 서로 너무 절에 가서 2번 절하는 건 자기 직계 부모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당 대표는 훨씬 더 근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배하면 되지 예. 뭐하러 2번 절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절을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그런 거에 집착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